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는 소중한 물. 물 환경 변화에 직면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물관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물의 가치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관리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국가물관리위원회 주관 통합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 1차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환경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이인홍 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토부가 관리해오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진행 중에 발표 내용이나 토론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종합 토론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허재영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하천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3건의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전문가 토론 그리고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행사의 시작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허재영입니다. 먼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통합물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이번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을 위해 발걸음 내 주신 내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서 이 토론회에 참여하고 계신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12월 31일 그동안 국토부의 하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원화되어 있던 하천의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 관리, 즉 통합물관리라는 큰 그림의 조각은 맞추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천관리 일환화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해왔던 하천 관련 업무들을 통합적 시각으로 정밀하게 진단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간 국토부가 추진해왔던 하천관리 업무는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구역 내 정비사업 등에 집중되어 왔고 그 때문에 수질 및 수생태계 등과의 연계는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댐, 하천 등의 시설 중심으로는 홍수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한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부각됨에 따라 그간의 하천관리 정책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54일이라는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불안한 여름을 보낸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패턴이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극단적인 기후현상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하천은 치수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수질과 수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생태적 구조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범부처 합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와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업에 있어서 환경을 우선으로 하고 고려하고 에너지, 수송, 산업 등 사회 전반에서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 분야도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긴밀하게 통합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 분야의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통합물 관리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작년에 농어촌공사 등 9개 기관이 협업하는 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실행력 있는 협력과제를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이 자리는 통합물관리 시대를 맞이하여 하천관리제도와 사업을 새로운 틀에서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 토론회는 오늘 하천 정책에 이어 2회차는 수량, 3회차는 수질 수생태계, 4회차는 재난 등 분야별로 나누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인 하천 정책입니다. 오늘 하천 정책 논의를 위해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세 분과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하천관리 일원화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실효성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재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하천관리 일원화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 정책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중에도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 개진이 가능하며 남겨주신 의견을 모아서 종합 토론 시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 김구범입니다. 오늘 하천관리 일원화 및 홍수 대응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하천관리 일원화 추진 경과,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 초부터 운행 중인 통합물관리 추진단 구성 및 운영 현황, 그다음에 금년도 홍수기 대응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원화 관련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6월에 국토부의 수자원국이 하천 업무만 남겨놓은 채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국토부에 남아있는 하천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하천관리 전체를 이제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보시면은 아래 보시다시피 국토부에 있는 하천 업무가 환경부 쪽으로 넘어와서 환경부에서는 이제 수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되는 법률은 하천법과 하천 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정 계획은 하천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천 관리 일원화에 맞춰 가지고 저희 환경부에서는 관련 조직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 자연환경정책실, 생활환경정책실 3개 실과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 3개의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연환경정책실과 생활환경정책실의 조직을 탄소 중립과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춰서 기후와 물관리 기능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후탄소 정책실과 물관리 정책실 2개의 실과 나머지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 3개의 국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개편될 예정에 있습니다. 물관리 정책실을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물통합정책관실의 물정책총괄과 물이용기획과 토양지하수과, 물환경정책관실의 물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등이 있고, 수자원정책관실에는 현재는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관리과 물산업협력과 이렇게 있습니다만 하천계획과가 추가로 편입이 되어서 3개의 과가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 지금 하천계획과가 16명, 본부에 16명, 이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환경청에는 현재 환경관리국, 유역관리국,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국토부의 지방국토관리청에 있는 하천국이 지방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되어서 하천국 내에 하천계획과 하천정비과, 하천관리과 이렇게 편입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5개 지방국토청의 18개과 총 132명이 이관 예정에 있습니다. 이 물관리, 하천관리 일원화 이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금년 초부터 통합물관리 추진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 차관님을 단장으로 해서 국토부, 기상청, 수자원공사 등 공동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합물관리 추진단 구성도를 보시면은 하천기능 이관단, 그리고 총괄부단장, 물관리정책실장 아래에 물통합정책단, 그다음에 홍수대응 추진단, 3개의 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살펴보면은 하천기능 이관반에서는 이관되는 인원과 기구 또 권역을 확정을 하고 각 유역 지방 환경청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또 사무공간과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지, 직제와 시행규칙 이런 개정사항 관련된 작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물통합정책반에서는 유역기반 통합물관리라는 물관리 일원화의 완성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물관리 정책 방향과 세부 실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 조직 이관을 위한 환경청의 하천 담당 권역을 설정을 하고 있고, 또 통합정책으로서는 국가유역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 정책 과제 이행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로 말씀드리면은 강의 자연성 회복 관련해서는 하천관리 일원화로 하천의 종적 연결성과 횡적 연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한 통합물관리를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소관되어 있는 농업용수와 발전부문 등 타부처 물관리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통합물관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유역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자체 조직도 물관리 일원화에 맞춰서 개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수대응 추진단에서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서 금년도 홍수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작년 하반기에 수립했던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국토부, 환경부 또 관련 기관 간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 우기 전까지 부족한 부분들은 모두 이행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홍수 대응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홍수가 대규모로 발생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원화되기 이전인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여전히 국토부와 환경부로 홍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하천 안전점검 관련해가지고 국토부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 또 저희 환경부의 7개 유역지방환경청, 또 지자체,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국가지방하천 합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된 그 이행사항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우기 전까지 조치 완료토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련 점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홍수 예보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홍수 특보 지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수기 전에는 3개소, 금년 연말까지 9개소를 추가 지정을 하고, 또 홍수 정보 제공 지점도 대폭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댐 홍수 조절 용량 확대 관련해서 작년에 섬진강 유역에 굉장히 큰 홍수 피해가 발생을 하였는데, 다목적 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를 시범적으로 하향 운영해서 댐 홍수 조절 용량을 재평가토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댐 방류 시에 하류 지역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는 댐 방류 3시간 전에 방류 통보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좀 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류 가능성 하루나 이틀 전에 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댐 방류 사전 예고제를 도입을 하였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전 댐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또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코멘트를 주시면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하천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체계 개편을 위해서 정비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천법과 하천 기본계획과 관련된 법과 관련 법정 계획을 어떻게 정비할 건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모두의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천법이 기존의 이수와 치수 이런 위주로 법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 정책에서 이런 수질이나 수량, 수생태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기존 환경부 관련 법정 계획들과의 또 정합성도 보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분야 간 연계된 하위의 실행 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연말에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이 마련이 되면은 그 하위단에서의 저희 수량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이 있고, 또 하천 기본 계획이 있고, 또 환경 파트에서는 물환경 관리 계획이 있는데, 이런 하위의 계획에서 실행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별 계획들 간의 연계를 어떻게 해서 수립을 할지 상위에서 통합 물관리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하위의 실행 계획에서 잘 받아주지 못하면은 여전히 각 분야별 계획들 간에 따로 놀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실행 계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 수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천 공간 관리와 하천 복원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류와 하류의 종적 연결성이 확보가 되었고, 또 하천 구역 밖의 영역까지 횡적으로 하천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하천 복원에 대한 개념을 관련 법정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학제 간 물 분야 융합 연구와 관련 학회 간 소통이 강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관련 전문가나 관련 학회 쪽에서는 그동안에는 피상적으로만 옆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간에 어떤 내용들을, 어떤 연구들을, 어떤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이행을 하고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련 분야들 간의 융합 연구나 공동 연구, 또 포럼, 심포지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좀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책에 반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융합적인 통합 물 관리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토론 때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연말까지 관련 부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로 미래지향적 하천거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건설기술연구원 232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삼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합 물관리 시대, 즉 최근에 국토부와 환경부 간에 이루어졌던 물관리 일원화의 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천 생태 물리 기반을 먼저 이해를 하고 최근에 국내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하도 유격화를 중심으로 제 연구 성과 중심으로 발표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하천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생태계 보존과 경제개발 사이에 갈등이 심각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봄날에 한강 하구 같이 하구역에 수질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의한 수질 오염이 아닌 자연에 의한 수질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깊이 갈등해야 할 부분입니다. 봄날에는요, 정말로 자연계를 위한다면은 수질 문제가 BOD, COD 문제가 급상승하지 않으면은 우리 지구 환경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인간의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로 생태계 내에서도 기능과 구조 사이에 갈등이 깊습니다. 사실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우리 경제개발, 인간의 중심에서 치수사업, 발전사업, 이런 이수사업, 이와 같이 이런 시대적 니즈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두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갈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 하천관리 정책을 펴야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연계와 인간계 어떻게 하면 조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이 기반은 하천 생태 물리 기반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생태계 기반이 되고 있는 IR, 작용과 응답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뒤에 우리 하천 관리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몬순지대에 있는 하천 구조, 토사의 시스템 이런 구조가요 아주 특이합니다. 가까운 일본, 저 멀리 독일, 이런 미국하고 전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보시다시피 우리 산지역, 산지, 중류, 모래하천, 하구하천이요. 여러분들은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말씀 주셨지만 하천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천에 갖고 있는 고유 특성인데, 즉 말씀드리면은 산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가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게 하천 유사 분급이 전혀 우리 하천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중하류로 내려오면요, 위에는 자갈 모래, 거꾸로 바닷가에 가면 반대 토삭 입경이 다르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빚어지는 문제가요,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이 하천에서는 일반 하도 해석을 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하천공학자들이 수치 해석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이, 저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워시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산지에서부터 실터, 점토가 생산되면 바다까지 빠져나가는 이 문제가 우리는 공학자들은 이걸 무시했습니다. 무시했기 때문에 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 해석으로 주관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사실 이게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감안해서 하천 관리 정책에 이바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임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임팩트라는 게 뭐 강우 유출 문제도 있겠고 산불, 대홍수, 산사태, 채석, 유해 개발, 캐스트로피 이거야말로 우리가 지구의 그 급변의 요소입니다만은 산림 녹화, 융림 이런 문제들이 결국 하천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게 궁극적인 생태계 기반을 변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하천에 아까 그 종방향의 변화에 따라서 아주 특이한 것은요. 상류에 보시다시피 이 구조가 여러분들 쉽게 보는 폼을 쓴다면 중하류의 복단면, 하류에는 거대한 복단면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들어오는 지류의 합류부 형태도요 전혀 다릅니다. 저 한강하고 문산천이라든지 사천천 가보시면은 거의 다가 직각으로 도는입니다. 이 직각 구조를 무너뜨렸을 때 일어나고 있는 생태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요. 중상류에는 예각을 들어도 이게 또 예각을 잘못 설계하면요 옛날에 우리 60년도에 농지 개발할 때에 농지 정리할 때에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해소하지 않고는 늘 수해 상습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드리고 또 중상류에는 예각이나 직각 들어오는데 이 직각 들어올 때는 산사태 위험지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상류, 중류, 하류에 따라서 하천의 형태 이게 빚어지는 종으로 나타나는 생물상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가운데에 요 중간중간에 불연속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불연속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종의 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이게 우리나라의 하천 정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하천 기본계획의 약간의 문제점 또 고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보시다시피 유랑내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천의 유랑에 따라서 하폭을 정하는 개념입니다. 이 유랑내짐 개념은 우리 농지 정지할 때에 우리 논답을 개발할 때 필요했던 저수지 설계에 필요했던 하폭 농수로의 하폭의 개념이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는 하폭이 표준 단면을 해서 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의 자연 생태계라든지 자연 지형을 감안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변화, 즉 모래 하천의 폭, 수심, 입자의 힘, 입자의 종류 이런 게 따라서 서로 유기적으로 상관관계를 맺어서 하천이 하폭이 구성되고 수심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이 유랑내짐에 따라서 하천 형태를 정할 게 아니라 자연이 갖고 있는 그 물리적인 기능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하도 형태를 우리가 이제 하천 기본계획에 이번에 고쳐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요. 이와 같이 조금 전에 하천의 중상류 하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형 변화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하는 과정에서 생태에 종속적으로 나타나죠. 이 종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핵심이 바로 식생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식생 문제, 장항습지 자타가 말씀드리겠지만 장항습지만 하더라도 우리 일설에 의하면은 이게 국가습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습지가 이게 숲으로 우거져 있으니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연 고유종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식생 문제 특히 생물상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가 제가 알기로는 분류 생태학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류학을 넘어서 이제는 구조와 기능을 같이 감안한 배려한 생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또 이게 은사님의 연구성까지만 조금 전에 봤던 상류, 중류, 하류가 우리 공학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봤을 때에 여러분들은 아시나 마치 중상류와 중류와 하류가 하천 구조를 보면요. 너무나 불연속적으로 구분됩니다. 중상류에서 큰 돌과 작은 돌이 분급이 이루어져 있고 중류는 거의 모래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류는 또 실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입자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입자, 단일 입자, 다양한 입자 사이에 생태학이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한편 여기에서 우리 자갈하천에서 모래를 준수를 한다 했을 때에 그게 자연 회복되는 게
한 30년 지나면 회복됩니다. 또 한편 또 이게 그 모래 하천은요, 아시다시피 10년 정도 지나면 고스란히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한편 또 이런 인간의 행위에서 어떤 하천이 교란이 이루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중간 매개체가 바로 그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식생으로 나타납니다. 이 식생의 모습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걸 사실 아시고,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타입 3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우리가 댐이라든지 대형보, 직하류에 쓰는 이 과거의 유랑 스케일을 잊어버리고 새로 조정되는 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에 종속되는 식생, 뭐 반변체라든지 합천댐 이런 것을 우리가 식생 수림 상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상 그 많은 부분을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가장 핫 이슈인 식생의 문제에서 잠깐 언급을 하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순기능, 역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잊혀져 왔던 게 특히 금호강 같이 이 버드나무가 우거지면 여러분들이 유주율량이 없어진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하천의 정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 또 한편 또 이게 치수 사업으로서는 또 우리가 수위 높인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과거에 태화강 대나무 숲이라든지 그 함양의 그 상림숲 같이 또 그 영산강의 관방제림 같이 이게 옛날에 우리 제방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구간에 우리 하천에 만든 식생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하천 정책을 폐행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하천에 치수 기능 식생이 있으면 치수 기능이 하암 보호 효과, 하도 저류 효과 있다는 사실을 이런 순기능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역으로 거꾸로 우리 한강 장항습지 같이 우리 겉보기에는 참 아름다울지 몰라도 이 한강 하류에는 우리가 하도 유격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격화 내에 어떻게 수림대가 육화 현상을 받기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장항습지는 과연 이게 생태계 모습인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편 최근에 이 장항습지는 삼남습지 같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천 관리자가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좀 걱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장항습지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요, 저희들이 성장 원인을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1차적인 원인이 과거에 제주 초단한 중간에 하중도를 걷어낼 때에 덤프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강바닥에 이게 도로를 만든, 그러니까 거석을 깔아서 수중수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장항습지가 하나의 유격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 밝힙니다. 그다음 하천 유격화 됐을 때에 여러 가지 어떤 관리 방법이 있겠지만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게 국내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단마천 같이 제 연구 성과입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유격화가 되면요, 단양 숙부쟁이 같이 고유종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고유종이 사라지고 난 뒤에 이거를 물리 현상 또는 생태계 현상을 저희들이 그 수리 모델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 과정 중간에 이 과정에서는 수리 공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중에 안전 식생력에 더 들어가서는 이게 역시 생태학 분야다는 것을 저희들은 밝힐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 여기 우리가 최근에 풀이 있으면은 결국 5년, 10년마다 기본 계획이 보완되고 수정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조도개수입니다. 우리는 조도개수를 전부 다 이 식생이 있고 없고가 조도개수 하는데, 각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 식생이 성장함에 따라서 조도 자체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하천 그 평가를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모델을 개발하고 나서 보니까 하천의 고수부지 높이에 따라서 생태계 변화가 급격히 급성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 제가 지금 현재에 20년간 조사하고 있는 한강 하구에 보게 되면요, 이 변화를 단순하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다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하천의 변화를 빅데이터를 하자. 이 기록이 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다 모아서 이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한 30년간만 모아도 우리 한강 하구의 모습을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예측도 할 수 있고 관리 방향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술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자, 이걸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예전에
수생태 보건사업단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자연성 문제를 어떻게 식생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자연의 모습일까를 연구한 성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구 성과를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은 우리 물 통합 관리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하천 관리 정책을 펼 건가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개별식에서 하천의 통합식이라는 게 우리 하천 내의 제방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제방 개념을 초월하자. 제방은 종속적인 개념입니다. 옆으로 뭐 천변저류지라든지 지류하고 연계하는 일체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개별식에서 통합식 접근 방법으로 하천 공간 전략을 다시 수립하자. 이런 것을 과감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우리 도시하천 여의도만 해도 이 제방 개념이 하천하고 우리 자연과 인간의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폐쇄적인 하천에서 개방으로 가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행적으로도 우리가 연계되는 이런 정책을 태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여러분도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주민이 참여하자라는 그런 하천 현장 중심 대응됐다는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유지관리형이다.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해왔던 하천 정비는 공사비 위주의 집행 위주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집행이 1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면은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유지관리, 이 적응관리 개념을 살려서 그 공사비의 근간을 예산 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후손들한테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과연 어려울 것이다. 예산 확보가 유지관리에 굉장히 우리가 정열적으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과거의 유지관리형의 하천 살리겠다면 이제는 바탄압, 밑에서 올라가는 주민이 중심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하나의 리치 단위, 하천 구간 단위가 아니라 워러세드 단위로 가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 개념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한번 보시면은 요 중요한 것 중에 이제는 왜 불필요한 산부침적 하는 제방을 왜 철수하면 왜 안 되는데요? 섭지라는 게 꼭 물이 있어야 섭지가 아니고 건섭, 마를 때 습할 때 같이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건섭이 결국은 하천 강바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제 앞으로 우리 우리 환경부라면은 바로 이 불필요한 제방도 이제는 손을 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천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은 그동안 해왔던 양적 안정하도라는 그 개념을 초월해서 이제는 리스판스, 응답까지 같이 아우르는 이런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비교표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하도 저류 문제, 이 저류가 결국 수생태계의 서식 문제, 이런 문제를 감안한 설계, 또 하천의 겉보기, 나무와 우고 제약만이 하천 자연스럽다는 것을 탈피해서 하천의 참모습을 우리가 배려하자는 얘기. 그 다음에 고정시설물이 아니라 옆에 홍수 에너지까지도 저감시키면서 생태계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향. 이제는 유지관리보다도 적응관리 개념을 가자는 것을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작동 방법이 좀 서툴러서 혼란만 초래하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연계, 인간계의 조화로운 고품격 하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덤으로 앞으로 이 하천뿐만 아니라 댐하고 연계할 때 뭐를 감안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김선희 박사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첫 돌을 맞아가면서 했던 안양천 살리기 했던 이 장소가 어린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발제 순서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따른 하천 유지관리 방향 전환에 대해서 홍익대학교 이승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이승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따른 하천유지관리 방향 전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천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적절할 것인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에 관한 필요성 부분들입니다. 하천에 관한 많은 시설물들이 계속해서 증설이 되고 있고 많은 일들이 하천을 친수 공간으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연적, 사회적, 정책적인 여건의 변화들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에 관해서는 많은 투자가 덜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국토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설관리법에 의하면 총 15종의 인프라 시설에 관련해서 크게 세우고 있는 얘기는 최적화와 장수명화 부분입니다. 모든 기반 시설에 관해서는 장수명화라고 하는 큰 메인 프레임을 걸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서 국가 하천 또한 최적화와 장수명화를 이루기 위한 국가 하천 종합관리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천법은 1961년에 처음에 제정이 되고 2017년에 최종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물 관련되어 있는 법은 1995년에 개정이 되고 2020년에 시설물관리법으로서 다시 한번 전면 개정이 됩니다. 이 와중에서 하천법에서는 하천에 관한 유지관리를 유지보수의 개념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시설물관리법에서는 유지관리의 개념을 보수 보강하고 성능 개선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유지관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반 시설에 관한 전략적인 투자에 관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기반시설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기준 설정과 인력 운영의 개편, 이런 부분들이 먼저 1차 기반시설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그 향후 최소 유지관리 기준 및 성능 개선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하천도 2020년에 기반시설관리법에 맞추어서 유지관리 정책에 관한 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천법 및 기반시설관리법, 그 다음에 시설물안전유지관리 특별법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 하천에 관련되어 있는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들만 발췌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관리법에서는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이라고 하는 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고, 하천법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정비 및 보수의 개념으로 유지관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이라고, 성능관리 또는 성능 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천법에서는 유지관리를 유지보수의 개념으로 점검 및 정비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하천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반면에 시설물관리법에서는 일상적인 점검 정비 및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한다라고 해서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활동들을 언급해서 수익적인 지출의 개념으로 유지관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관리 또는 성능 개선의 측면에서 보면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하천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성능 개선에 관한 시설물관리법에서는 주요 구조부나 외형 형태들을 수선 변경해서 가치를 증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모든 활동을 성능관리, 성능 개선이라고 해서 이런 개념들은 자본적인 지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하천 유지관리의 현모습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그림은 하천법 제8조에 의해서 국가하천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하천은 73개소 정도 3,600km 정도의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치수 시설, 하천 이용 시설, 기타 관리 시설로 대별해서 하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치수 시설 중에서는 이슈가 되는 부분이 제방,
다기능보, 배수펌프장, 홍수조절지, 수문, 관문 같은 부분이 있고 하천 이용시설 측면에서는 친수지구나 자전거 도로 등 같은 부분이 있고 마지막 기타 관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류지나 수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현황들을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천관리 시설들은 보시는 것처럼 내용 전수로 따졌을 때 피크가 2개 정도 있습니다. 많은 게 10년 미만인 피크에서 하나 발생하고 30년 이상인 피크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20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장수명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아까 앞서 두 분의 발표자께서 말씀드린 하천의 횡적인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부반의 하도 구간은 국가가 관리하고 다기능보와 같은 중간에 있는 횡단 구조물은 수자원공사가 현재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 지자체에서는 홍수터나 고수부지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종합편에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자료들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안전도 측면이랑 이용도 측면에선 하천의 시설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천 시설 안전 등급 확보율 측면에서 보면 목표 대비 충분히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다만 제방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섬진강과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등급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시설 투자에 관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정밀 조사나 공사비들이 안배되어야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친수지구 이용도입니다. 매년 친수지구 이용도는 19년에서 2019년을 비교해 본 결과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성과 계획 측면에서 연구진이 생각했던 4가지 지향점은 관리 체계 마련, 생활 안전 강화, 유지관리 산업 육성, 선제적 투자 강화라는 부분으로 잡아서 2021년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 계획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연구진의 업적 중에 하나가 예산을 소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적용되고 있는 광의적인 범위에서의 적용 대상과 협의적인 범위에서의 예산의 적용 대상들을 구별해서 선별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잡고 예산을 산정하는 원칙에 있어서도 가능한 목적별 예산 신청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에 관해서도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반드시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의 하천 유지관리 개선 방향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반시설관리법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쟁점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하천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하천 유지관리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급변하는 정책에 맞추어서 행정 규칙이나 기술 지침에 관한 정비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기 단위의 현장 밀착형 연구를 통해서 고도의 하천 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하천 관리 정비에서 하천 유지 관리의 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천 관리 역량에 관한 부분들은 보시고 계신 나무 그림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토양이 되는 부분들은 원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싹을 틀 수 있는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령들을 기초로 오늘과 같은 주기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을 통해서 유지관리 기준이나 기초조사의 기술 지침들을 만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더욱더욱 자라서 기술 검증의 현정화가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생활은 안전하는
그리고 편한 하천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하천 유지 관리의 개선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대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적, 계획적 유지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유지 관리 및 성능 개선의 본격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한 유지 관리 기술 기반을 통한 해당 분야의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끝으로는 선제적 투자 및 재원의 다원화를 통해서 시설 투자에 관한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 부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 제가 내일 새로운 하천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방향이라고 하는 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천 유지관리에 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하는 포럼에 참여해 주시는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김원 위원님을 좌장으로 해서 통합물관리 시대 하천정책 전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와 지정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위원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인 김원입니다. 오늘 우리 통합물관리 시대 하천 정책 전환 온라인 토론회에 토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두 반갑고요. 앞에서 세 분이 의미 있는 발표들을 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상희 박사님은 기술적인 하천 관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승호 교수님은 하천 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물관리 시대의 하천 정책 변화라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틀이 크게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차원에서 상당히 잘 좀 정리가 돼야 우리가 앞으로 큰 하천 정책의 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량 수질뿐만 아니라 하천까지 일원화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전체 통합 물관리 일원화가 이제 일단락이 되는 시점인데요. 그 일단락 되는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잘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고, 기존의 수량 수질도 마찬가지지만 하천이 넘어오면서 단순히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1 플러스 1이 새로운 1을 창출하는 그런 앞으로의 방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통합물관리 시대에 국민 눈높이가 어떤 것이고 그 국민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또 한편으로서는 시대의 가치가 뭐냐, 2020년, 2030년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하천 방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토론해야 될 주요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여러 토론자들을 모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거의 이제 3시가 다 됐는데 우리가 지정 토론 시간이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종합 토론 시간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을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또 추가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미리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이산의 전무이시고요. 현재 한국하천협회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이상열 전무님 오셨습니다. 예. 그다음 한국습자학회 회장이시고 고려대 건설환경공학과의 유철상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국가물관리위원이시고 현재 수원시정연구원의 원장이신 김선희 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환경시민단체에서 오셨는데요. 한강유역위 간사위원을 맡고 계시고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백명수 소장님 오셨습니다. 예, 정부 출연기관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병국 선임연구원님 토론에 참석해 주시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5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분당 한 5, 6분 정도 이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시고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이산의 이상열 전무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하천협회 부회장으로 오늘 참석하게 된 이상열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가 소속돼 있는 하천협회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협회가 2004년에 설립을 해서 지금 18년이 됐고 회원 수가 2,200명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이 회원은 우리나라의 하천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전부 소속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 있는 사업체, 산업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 하천협회가 지난 18년 동안 어떤 주제로 일을 해왔냐면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라는 그런 제목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미나라든가 발표회, 워크숍에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배급하고 보급하는 전문가라든가 공무원들에게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하천법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다 보니까 이런 데 참석을 많이 못했습니다. 하여튼 올해 오늘 회의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다 통합이 되면서 우리 이제 협회도 할 일이 많아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의무감을 느끼고 오늘 발표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하천관리 업무위관 하천계획과가 12월 달에 통합이 되면서 통합물관리 시대 하천정책 토론회를 좀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크게 4개 정책, 수량, 수질, 수생태 이렇게 사회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조금 약간 좀 제 나름대로 하천계획과가 통합되는 현 상황이라면 물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치수정책도 한 꼭지로 다루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는가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홍수로 인해서 때마를 수해 원인 조사가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통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안전 확보라는 측면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물관리 일원화를 바라보는 저희 입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량과 수질이 그동안 따로 놀고 있었는데 수량과 수질이 통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책 토론회가 수질 따로 수량 따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하천을 그동안 다뤄오면서 오랫동안 하천을 다뤄오면서 하천을 바라보는 측면이 치수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수질, 수량, 그리고 생태계, 그리고 하천의 경관적인 측면도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내 여건에 따라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역사와 문화도 하천 환경에서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천이 유구한 세월을 흐르면서 크고 작은 역사적, 문화적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모든 문화가 하천변에서 발전을 했죠.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넓게 환경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김구봉 과장님
발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자원국이 분절이 되면서 사실 분단국가도 아니고 하천 전문가가 그동안 말 못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게 해소가 됐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적극 환영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표하셨으니까 지난해 홍수기를 지내면서 환경부에서 홍수에 대한 치수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1년이 지났는데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를 정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홍수 피해를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낼 수 있는 결과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제, 재난, 치수는 국민의 행복, 안전, 추구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것에 우선이 돼야 되고 최선의 보상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했던 홍수에 대해서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232 박사님 미래 하천 정책 중에 하도 변화, 하천의 유격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답게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장항습지 같은 경우 뭐 다른 데도 많이 이런 일이 있는데 주요한 하도 퇴적 구간의 문제는 오랫동안 전문가들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치수 측면에서는 필요한 만큼 절개해내고 정비를 해야 되지만 생태 환경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은 하천 공학적인 측면에서 다뤄져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친수 공간을 많이 요구를 하지만 자연 하천 측면에서는 이를 제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하천은 가만 놔둬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아까 232 박사님께서 제방을 좀 트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이 이미 이거를 고정해놓고 구역을 제한해놓고 이제 와서 자연화를 논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방안이 뭐냐? 하천공학적으로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70년대에 독일에서 근자연형 하천이라고 하천을 정비를 했고요. 80년대에 일본에서 다자연형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에 시작했거든요. 한 20-30년 했는데요.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라는 제목으로 지금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우 교수님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하천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건설 위주의 어떤 정비 사업을 많이 해왔다면 앞으로는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또 IT 그런 어떤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하천관리, 유지관리를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 60년대부터 그 옛날에 쌓았던 제방, 그때 제방은요, 지금 제방하고 좀 다릅니다. 제방을 10% 정도 높게 쌓고 1년 지나서 안정화가 되면 그거를 면고르기 해가지고 옛날 콘크리트 호환을 붙이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하천 구조물은 하천 구조물 자체의 가치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제네지의 자산, 재화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옛날에 농경지에 쌓아놨던 제방이 가치가 그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도시가 발전을 하면서 옛날에 쌓아놨던 제방의 가치는 수백 배, 수천 배 뛰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연구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이승우 교수님 같이 좀 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 분야를 좀 선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짧은 시간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열 하천협회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천협회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토론회가 치수 정책까지도 좀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전체 토론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천 공학 측면에서 하천의 치수, 생태, 경관,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접근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 같은데 환경부에서 치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하천계
계획하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틀이 바뀌면서 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호 교수님 제방 문제에 대해서도 옛날과 다른 제방을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 시대적 가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려대 유철상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시간 관계상 가능하면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오늘 토론회가 사실 뭐 정책 방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 목적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물 관리 부분이 전부 이제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수량 수질 이런 통합 관리가 이제 가능해지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입니다. 이런 차에 과연 하천 관리, 물 관리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결국 나머지 뭐 실행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구봉 과장님이나 이제 그 부처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으시겠지만 결국은 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천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실제 굉장히 다른 개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이제 거대한 구조물들이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경관심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그럴듯하지 않으면 나머지들은 뭐 안전이고 뭐 다 이제 추진이 안 되는데, 이 하천 관리 부분에도 결국은 그런 개념이 포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그 치수 위주의 정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나머지 부분들 전부 양념처럼 끼워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발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치수가 위주고 환경 생태를 고려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치수 부분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방점이 치수는 기본, 그 다음 환경 생태가 실제로 메인이 돼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환경 생태 부분이 메인으로 해서 앞에 나서고 그런 안들이 제시가 되면 이게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검토를 돼야지, 치수적으로 뭐 가장 적절한 안이다라고 제시한 뒤에 여기에 환경 생태를 끼워 넣는 방식은 지금의 또는 미래지향적인 뭔가를 따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죠? 반영을 하시면 이게 물 관리 부분이 환경부로 넘어온 요 의미하고도 굉장히 맞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희 박사님이 굉장히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하천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이런 문제점들 굉장히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든가 앞으로 뭐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발표 자료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미래지향적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치수만을 따졌을 때는 주어진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 게, 또는 치수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그 환경 생태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바람직한 모습인지 아주 전혀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관련해서 사실 환경단체,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도 굉장히 의견들이 다양하시고, 뭐 그럼 뭐가 지향점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그 누구도 정확하게 말씀들을 못 하십니다. 아주 과거가 기준이냐, 현재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무 일 안 하면 현재가 유지되느냐,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미래에는 현재보다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뀌느냐, 이게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그다음에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직한 모습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포인트로 맞춰져 있어야지, 이게 애매모호하고 정말 두리뭉실한 상황에서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인구가 밀집된 지역, 도시 인근 지역하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을 어떤 식으로 구분할 것이냐. 사실은 그 제방을 이제 개방을 해서 과거 홍수도 복원이라든가 재자연화나 이런 개념들을 이제 집어넣자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반영하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사실 인구가 굉장히 없는 지역에서 하천 관리는 그 자체로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하천 관리가 미래에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승호 교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그 건설 분야를 보면 실제로 건설 관련된 그 기업의 수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적고요. 소위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 그 건설회사가 굉장히 적은 나라.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특허, 기술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다른 아주 중요한 거로 사실 일반인들이 뭐라 그러나 이쪽에 계신 분들 또는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중요한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술이 쌓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건 정말로 이제 수자원 정책과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유지관리 부분이 될지 를 그냥 현재와 같이 로우텍처럼 취급하고 하이텍으로 취급을 해서 실제로 관련 산업을 키울 것이냐를 방향성을 가지고 수자원 분야에서 보면 사실은 최근 한 10년, 20년 내에 사실 지금 이제 수자원 조사 기술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 기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유량 조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그런 뭐 기술을 뒷받침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관련된 분야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그죠? 퀄리티 높은 자료를 만들어주는 생산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뭐라 그러나 유도, 배려 이런 거 없이는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무엇인가도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철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새로운 변화 시기에 치수하고 환경 생태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치수가 기본이 된 상황에서 환경 생태가 메인인 그런 방향이 앞으로 좋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많이 우리가 얘기하지만 미래지향적, 뭐 바람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화할 건가 하는 게 사실 지금 제일 고민인 우리 숙제인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전 기억에 남는 게 앞으로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드는 인구密도가 낮아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하는 것도 뭐 인구가 많이 줄어든 지역들의 하천 관리의 개념들 어떻게 갈 거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는 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유지관리 정책에서 사실은 어떤 조직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사실 전혀 다른 차원이라서 나중에 그런 유지관리 체계나 이런 면에 대해서도 아까 이수성 교수님 좀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도 혹시나 더 생각하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원 시정연구원의 김선희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관점보다는 제가 이제는 125번 지자체의 입장에서 몇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수량 일원화로 하천관리 통합적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환의 영어 표현이 트랜지션, 그냥 가도기적인 변화로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변화를 것인지,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자고 지금 여기에 모여 있다라고 지역의 하천 관리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19세기 모든 순간이, 모든 역사가 그랬듯이 순간순간 결정이 그 인류의 많은 삶의 변화를 이뤘다라고 보는데, 19세기에도 석탄을 대체할 새로운 석유로 할 것인가 수소로 할 것인가. 근데 기술적 완성도는 석유와 수소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근데 단지 생산 단가가 석유가 수소보다 훨씬 쌌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석유를 선택했죠. 그 대가로 지금 불과 1세기 만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오늘의 선택 새로운 어떠한 정책 그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구범 과장님께서 가능에 대한 빈틈없는 이관 추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기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유지관리형 하천 관리에서 미래 하천 공간 전략 계획, 그리고 적응 관리형 고품격 질적 그 하천 관리 들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기능 하천에서 고품격 하천으로 이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토론회와 그 연구들을 통해서 좀 촘촘히, 우리나라는 몬순 지대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그야말로 산, 강, 해, 유역 통합 관리 이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기에는 저는 국토부의 하천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과 소하천 협력과 역할 분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나의 고품격 하천 관리, 이런 부분들의 아까 이상미 박사님 그때 우리가 그 하천 복원을 할 때는 유럽이나 일본을 많이 출장을 다녔었는데, 저희 그야말로 자연 친화적인 드는데, 그래서 그 하천 그러니까 이 하천 고만 볼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이는 제내지 제외지, 그러니까 하천 구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토지, 그러니까 농촌과 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야지만 그야말로 고품격 질적 안정화도 그 정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최근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히 지방 소멸 위기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2030년, 2050년 이렇게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 부분이 전국 토의 한 50% 이상의 소멸 위기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 하천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하천은 이 지역에서 보면 그 지역의 도시 관리의 브랜드이자
어메니티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관리 대상입니다. 그리고 선형의 공원이 됩니다. 그 수원 같은 경우에 원천천 주변 지역에 강교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거기는 최고의 뭐라 그러나요? 이제 부동산 가치가 몇 배씩 상승하는 그런 최고의 친수 공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승우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시설물의 장수명화, 스마트 관리, 복합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차례에 걸쳐서 오늘을 시작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 분야 총 4인데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상열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안전 관리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지자체 관점에서 거기에 플러스 물 문화, 물 역사, 경관, 어메니티 이런 것들을 좀 어우러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부 실행 계획에 들어가서 실행 사업에 들어가서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역할 배분할 것인가를 조금 더 상세히 논의하면 이 전환에 커다란 모멘텀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예,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역시 이제 수원에 가시니까 수원을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브랜드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것, 지역 주민이 생각하는 것 이런 차원들을 고려해서 지역의 하천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것들이 어떤 하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 문화, 역사, 어메니티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하고 어떻게 맞춰서 전체 큰 틀에서 국가나 지자체, 시민단체 이런 데하고 어떻게 연계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가 일방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민단체입니다. 시민환경연구소에 계십니다. 우리 백명수 소장님께서 시민단체 측면에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 에이리 프롬이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질문하는 데 있다라고 해서 제가 요즘에 질문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발제 세 분의 발표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한 2가지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천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보려고 했습니다. 국토부하고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에 이원화돼 있었는데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제가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기존의 그 수량의 관점에서 이제는 수질과 수생태의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의 우선순위가 수질과 수생태 쪽으로 먼저 잡고 거기에 따른 이수와 치수가 검토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방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까지와 다른 하천 정책에 있어의 중요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그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느 누군가 이게 미래상이고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싸움, 가장 치열한 싸움 중에도 물싸움, 갈등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합의나 논의, 치열한 논의를 끝에 우리가 합의할 수준이 어떤 거냐에 대한 그런 수준에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삼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4월 30일 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전이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물이라는데요. 오늘 하천 정책에 있어도 그 줄기는 저는 관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철학이 저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 흐름이나 횡적, 종적 연결성이 우선이 되고 그런 연결성의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치수와 이수를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할 거냐가 아주 중요한 고민과
살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수토나 비구조적 대책 이런 것들도 좀 강화돼서 검토될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유역 단위에서의 집행 정책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중요할 텐데 지금 환경부에서 제시한 조직 정비안에 보면 환경청에 이제 하천 담당 번역이 추가되고 기구와 인력이 배치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역청과 환경청의 구분이 뭐냐? 안 그래도 중첩이나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지역당 유역청과 환경청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의 발표 중에 이제 이삼희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유량 레짐에서 이제는 하천이 가지는 물리적 기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는 하도의 특성을 반영에 대한 인식으로 가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천 정책에 반영되면 일대 혁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식의 정책의 혁신이 저희는 좀 바라는 겁니다. 그게 변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하천 식생에 대해서는 이 바람직한 식생이 뭐냐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하천의 식생은 문화란 측면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천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경관적 아니면 문화적 측면을 어떻게 우리가 고려할 거냐도 여러 가지 논의에 포함이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승우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하천 유지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하천의 시설물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설 중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 아까 이제 발표 자료에서 시설물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16개 보호에 대해서도 안전등급과 이용도에 있어서는 또 양호하다라고 했는데 그 조사가 그 통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방문객이 얼마나 많느냐인데 사실은 이 보호로 인해서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그러니까 그 흐름이 정체되면서 녹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설물이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지 관리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나 아니면 기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는 기능이나 용도가 폐기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도 같이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사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나중에 한번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마지막에 이승호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시설물이 하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따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삼희 박사님한테 해당될 것 같은데 하천 식생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백명수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문화와나 경관과 연계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좀 이따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구범 과장님께는 발표 중에 이제 일부 내용들이 있긴 한 것 같지만 유역청하고 지금 조직 개편 차원에서 환경청, 유역청, 그다음에 넘어오는 지방청의 기능과 역할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유역단하고 그 내용하고 유역단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따가 좀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병국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토론회라서 정책 분야라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야라서 다행이고,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이쪽 분야를 지켜봐왔습니다만, 드디어 물관리 일원화가 완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천협회에서 2,000명이나 되는 이해 당사자가 모여서 많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국 이렇게 되고 이제 그 틀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 오늘 발표 3개 중에 수자원 하천 관리 쪽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거는 지금 실제 이행을 하기 위한 단이 만들어지고 그걸 차례차례 준비를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잘 계획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획하고 실행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것이라서 지금도 도에서는 도에 하천과가 있는데 실제로
건설국에 지금 다 배치가 돼 있고 해서 이게 지금 그 실제로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해봐야 그래야 이제 문제점이 제대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뭐 홍수통제소하고 환경청하고 별도로 움직이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해서 과연 뭐 홍수 상황이라든지 뭐 하천 관리하는 측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뭐 1, 2년 시뮬레이션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꽤 시간을 가지면서 해야 그래야 이제 서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이제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그 잡아놓은 뭐 하천 안전 점검 계획이라든지 뭐 시설물 진단 계획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행해가면서 허심탄회하게 이 말을 해보면 그러면 서로 도울 방향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은 아주 잘 해놓았으니까 시행하면서 성과를 어떻게 거둘 수 있을지를 갖다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천법의 가장 큰 문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 구분돼 있는 거죠. 하천이 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연결돼 있는 건데 그걸 관리 편의에 의해서 이제 구분하느냐 하는 거고 사실은 관리 편의는 뭐 인력적인 문제도 있으나 예산적인 문제도 더 크죠.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런 관리 예산들이 점점 지방 이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뭐 이 분야뿐만 아니고 많은 분야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하천법이 가지고 있는 하천 기본 계획이 하천 전체, 대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 세우는 거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처음으로. 그렇지만 이제 그 사이에 이미 국가물관리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고 지금 미옥관리 종합계획이 지금 올해 만들어질 거라서 이게 되면은 전략적 성격은 여기서 다 다룰 것이기 때문에 하천 그 기본 계획이 그 전략적 성격보다는 오히려 더 시행적인 쪽에 좀 더 이렇게 포커스를 두는 쪽으로 계획의 성격이 바뀌든지 아니면 없어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없어지긴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막대한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에 현재 있는 구간 계획에서는 확실히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물환경 보존법에 있는 수생태 복원 계획은 아직도 계획 한 번도 수립한 적이 없고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반대로 하천 그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거나 하면 반대로 그걸 갖다 이렇게 가져와야 오히려 또 제대로 실행이 되는 이런 면이 있어서 서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제 예전에 각자 해왔던 것들을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들이 그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아까 유튜브를 체크를 해봤는데 시작해서 14명, 제일 많았을 때 19명, 끝날 때 15명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1명 들었거든요. 이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할 때도 제가 체크를 해봤었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많았지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도 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많았을 거거든요. 하천협회 2,000명 들어왔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을 텐데 없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물관리 일원화가 됐습니다만 현재 물관리의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환경부로 일원화돼서 실이 하나 생기고 관련된 공무원들 같이 일하기 때문에 일은 하겠지만 진정한 김선희 원장이 말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수준의 큰 변화 이거는 일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제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 물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야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하천법에 나와 있는 그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관리 계획 기본 계획이 원칙이 서 있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상류부터 하류까지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 그리고 인식, 습관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천 시설물에 각각 이렇게 하나씩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봐야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되고 작년에 있었던 그 수해 같은 경우에 특히 댐 직하류에서 생겼던 수해 같으면은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댐에서 방류하면 그 영향이 포스가 크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을 그냥 구간으로 나눠놓고 그냥 지방하천으로 관리하니까
관리가 소홀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은 현재 체계에서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나눌 뿐만 아니라 댐처럼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 있으면 그 하류건, 상류건 일정 구간은 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우리나라 그런 시스템 쓰지 않았는데 하수도 시설 같으면 하수 처리장이 붙어 있는 차직관건은 하수도 처리장에서 관리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는 걸 조금 관점을 바꾸더라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 관리하면 좋겠습니다만 안 되면 댐이나 하구둑처럼 큰 시설물이 있으면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그 인근을 같이 관리하는 이런 방식도 충분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승호 교수님이 하신 거는 지금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주변에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건설 시대가 끝나고 유지관리 재구축 시대로 이미 전환됐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 체계, 예산 따는 체계 이런 것들이 다 건설 시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좀 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유지관리 예산을 적정하게 뽑아주셨는데, 근데 이 예산도 사실은 기존의 자료에 기반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된 게 맞는지가 평가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걸 하천 정책이 앞으로 한 번 더 발전하려고 그러면 하천하고 하천에 관련된 여러 시설물들이 도대체 국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냐, 그 서비스가 얼마만큼 국민한테 와닿느냐, 이런 것들이 먼저 그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얘기가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그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갖다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그리고 하천협회, 기술자 모든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에 의해서 하천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시설 어떻게 관리할 거냐, 비용 어떻게 부담할 거냐, 이런 것들이 따져져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하천 관리는 기본적으로 치수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크게 담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치수 예산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편성이 되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뭐 유류세에 붙이든지 적정 규모를 따져서 일정하게 배정하는 이런 재정 시스템도 같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역사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하천 기본계획의 구간별 분리 관리, 분리 계획 수립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고 관리 관점을 크게 바꿔야 된다는 면들은 여러 이제 문제로 계속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지금 하천계획과에서 좀 답변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사실 하천계획과가 안 계셔서 뭐 직접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5번의 토론을 들었는데 혹시 저 진행하신 분 온라인 댓글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예, 이병국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말씀해 주셨고, 혹시 위원장님 뭐 질문이나 이런 발표한 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예, 나중에 할까 했는데 기회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기획할 때는 나름대로 기획 의도라는 게 있죠. 그 기획 의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국토부가 관리하던 하천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환경부로 넘어온 하천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죠. 그 중에 이제 세부 항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천 관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계 중심으로 해왔죠. 물줄기 중심으로 우리가 다뤄왔습니다. 자, 이거를 수계 중심으로 계속 갈 건가 아니면 유역 중심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 그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수질과 수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질과 수생태계를 결정하는 것은 유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기 중심으로 과거처럼 수계 중심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옳은가, 유역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주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천 관리의 주체입니다. 관청이죠.
자, 지금은 아까 우리 이병국 박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국가하천이 지정되어 있고 또 지방하천이 지정되어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나마 국가하천은 열심히 잘 관리되고 있지만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는 하천 관리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하천을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이거를 하천 관리를 지금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 아니면 하천 관리의 주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관리의 중심 어제에 대한 얘기, 다시 말해서 이 치수 중심의 하천 정책을 계속 앞으로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유철상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고 백명수 소장님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수질과 수생태계는 그럼 어떤 지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지요. 그런 것에 대한 좀 깊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가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작성하고 우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승인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 있는 것이고요. 또 유역 단위로는 유역별로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천 관리에 있어서의 핵심 정책이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죠. 하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그 치수계획, 그러니까 이 치수계획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하천 정비 계획과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같은 그런 계획들이 따로 있었죠.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잘 연계해서 하천 관리에 필요한 각종 계획들을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하천 관리에 필요한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이삼미 박사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탑다운이 아니라 버텀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거를 거버넌스라고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관리 거버넌스는 어떤 형태로 갖추는 게 좋겠는가, 뭐 그런 등등의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제들을 앞으로 좀 쭉 다루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상열 전문의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 통합해서 하면 좋을 텐데 통합물관리 시대에 왜 나눠서 하느냐 했는데, 우리가 이 토론회라는 게 무한정 기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어봐야 2시간, 3시간 정도의 단위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분야를 섞어 놓으면 제대로 토론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정정해야 될 게, 아까 제가 인사 말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하천 정책 일반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총괄적인 얘기. 그 다음에 수량 얘기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질과 수생태계를 묶어서 하나 할 것이고요. 마지막 단계에 재난 관리에 대한 것을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인사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 관리에 관한 것도 네 번째 이슈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다가 저도 미처 생각 못한 것인데 유역청과 지방환경청, 그다음에 홍수통제소,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게 우리 이제 수자원 정책과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안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수도 중요하고, 이 지수를 훼손해 가면서 수질 생태계만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 수질 생태계를 희생하면서 지나치게 치수 위주로 가서도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양쪽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전문가들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세 차례의 토론회가 더 계획되어 있는데 그 계획 중에
또 의견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국 고사님 충격적인 발언 해주셨는데 지금 10몇 명이라고요? 유튜브가.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기는 싫지만 나중에 잘못되면 조지는 건 우리 잘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것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발전이 있는 것이지 이런 토론회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결론이 나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별로 사실은 하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도움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좀 잘못한 탓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는 하천협회에서는 전 회원사 연락해서 꼭 좀 유튜브에 참여하라고 좀 일러주시죠. 그리고 각 학회에도 우리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게 누구 몇 사람의 아이디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좀 더 나은 형태의 하천 관리가 만들어지도록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리된 거는 환경부에 우리 전달해서 이것이 반영되고 정책화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시간 댓글이 안 들어와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실시간 댓글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상희 박사님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는 하천 관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연구 분야가 무엇인가요? 하는 온라인 댓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환경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용수는 현재 하천용수와 따로 움직이는데 하천 유지량, 생태 유량이 확보되려면 양쪽이 호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환경부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이제 발표하신 분들 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시고 전체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국토부의 하천계획과 넘어오는데 하천계획과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잘 알지만 제방 중심의 하천 관리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하천 공간에 대한 관리를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천 중심의 하천 관리 그런 방향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거냐, 그 관성을 어떻게 탈피할 거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반면에 환경부의 수지생태, 수생태 분야에서는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미시적입니다. 거시적인 면들을 잘 접근하지 못해서 하천의 큰 틀을 잘 커버하지 못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큰 틀 차원에서 어떤 하천 관리를 해나갈 것이냐도 진짜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조직, 큰 틀에서 조직이 만들어 통합되지만 그 하부 조직,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하부 조직이 어떻게 잘 구성돼서 운영이 돼야 우리가 당초 목적으로 한 것들을 이루어갈 거냐. 통합 물관리 시대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하천이라고 생각되는데, 통합 물관리 일어나기 효과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정책적인 거지만 하천은 눈에 보이는 거고, 수량, 수질, 수생태 이런 것들이 통합되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직을 통해서 잘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승호 교수님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미리 자리에 뜨셨는데, 이상희 박사님하고 김구봉 과장님 질문 나온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나는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52분입니다. 그래서 4시 이전까지는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거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장원 정책과장입니다. 농업용수 관련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서도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농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 등등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관련 과제들에 대한 그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이행을 하기 위한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연계 운영에 대한 부분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위에 이제 단에서의 실행계획, 또 관련 기관 간의 협업, 그다음에 저희 그 댐보 저수지 연계 운영 협의체라고 또 있습니다. 그 하위단에서 실행 협의체들이 법정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통합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백명수 소장님께서 유역청과 환경청 간의 구분과 기능 역할 부분 질문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유역청은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환경청 2개가 있어서 총 7개의 유역청과 지방환경청이 있고, 반면에 국토부 같은 경우는 지방국토관리청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금강, 또 원주청 이 부분들에 대한 권역 설정은 비교적 국토부의 지방국토관리청과 환경부의 지방환경청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관을 하면 되지만, 낙동강 같은 경우는 국토부 하천국 같은 경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체 하천을 총괄을 하고 있는 반면에,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기능과 권역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검토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산강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 기관에서 관리하지만, 환경부는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 2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저희가 기능이나 인력 어떻게 개편을 할지 고민을 해가지고 정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좀 이상열 부회장님 초반에 이제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환경부가 치수 이해도가 낮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댐 하류 수해 원인에 대해서 왜 그거를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느냐라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전문가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또 지자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지자체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대표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평가는 전문가들이 합니다. 수자원학회라는 전문 기관에서 수해 원인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설득하고 그런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철성 교수님과 이승우 교수님 유지관리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댐을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댐 건설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댐 건설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해가지고 환노위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상황인데, 댐 건설법을 댐 건설 관리법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댐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이제 법정 계획이 새로 만들어지고요. 그 댐 관리 기본 계획에서는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던 그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 또 시설물에 대한 장수명화 부분, 이런 정책들이 댐 관리 기본 계획에서 수립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천도 넘어오면 당연히 그렇게 그런 하천의 공간 관리 계획뿐만 아니고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한 법정 계획도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말씀. 예, 이상희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자꾸 상실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 그 기억나는 부터 우리 소장님부터 말씀 답드릴게요. 그 식생 문제 말씀 앞서서 제가 그 양재천 처음 생태 사업 할 때요, 심리적인 위주로 작업을 했어요. 물론 그 민자 유치 제가 직접 했지만, 그때 봤던 호응보다 안양천이 훨씬 호응도가 높았다. 그때의 제인구달 박사님이 아프리카 침팬지 연구하실 때에 그 흙탕물 먹던 기억이 되살아난다면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하천 복원 현장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고, 안양천을 오시고 그 하천물을 그냥 드시는 걸 보고 우리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안양천에서 포커싱 맞췄던 것은요, 이게 중요한 요소인데, 강바닥 아래에 있는 강극수 하이포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강물 따라 흘러가는 수질의 문제에 앞서서 강바닥 아래가 DO가 산소가 공급돼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수질이 정화되도록 하천이 움직이도록 설계했던 게 안양천입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죠. 자, 그게 바로 하이포레이라는 게 양쪽에 식생이 자라고 수목
물 식생이라는 게 초본도 있지만 수목이 진전이 돼버리면은 어떤 캐스트로피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강바닥이 자꾸 낮아져요. 하상적. 그러면은 이게 하이포릭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 수목이 있을 때 경관적으로 심리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반대되는 이게 또 생태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 국민들 시민을 그대로 정보를 공개하자. 공개해서 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전에 우리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요. 그래서 정보 공개를 하되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국민들도 이해하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다. 여기에 아울러 제가 최근에 양평 물소리길을 걷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다른 하천과 달리 양평 물소리 물가를요, 이게 식생이 자연교랑 식생으로 유도 관리하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해요. 이거 제가 언론 기고를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식생 관리가 된다면 시민들도 좋아하고 또 우리 생태적으로 또 심리적, 경관적으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연성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자연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생관계 맺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 유추장 교수님이 이게 그 미래지향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는 뭐 거기에 답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조금 전에 갔던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유연하게 그 시대 정책을 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울러 아까 김선희 박사님이 아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지자체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네, 이상현 선생님 조금 이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만 할게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천 설계 기준 같이 우리나라 기준은 전부 상위 개념이에요. 가까운 일본, 독일 가보면 전부 하위 개념, 아니에요. 미니멈 개념을 주고 이걸 그 지역에 맞게 특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게 이제 우리 여기 과정 계시지만 하천 설계 기준 같은 경우를 상위 개념이 아니라 미니멈 개념을 가서 이 하천 관리 계획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주자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채팅창을 통해서 그 일부 여러분들이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중한 의견 모아서 그 정부 측에 전달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회를 그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합 물관리 시대 하천 정책 전환 1차 토론회에 참가해서 의견을 주신 여러분들과 발제에 참여해서 그 발제에 참여해 주신 세 분의 전문가 그리고 열띤 토론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5분의 토론자 마지막으로 매끄러운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토론을 잘 이끌어 주신 우리 그 김원 의원님 그리고 그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나 이메일,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자유롭게 참여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정해진 토론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어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5일 중에 하천 정책에 이어서 2차 토론회인 수량 분야에 대한 2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토론회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